안녕하십니까. 오늘 갑자기 이벤트로 예도의 머릿속에 시간의 개념이 떠오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풀어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마르크스의 초기 마르크스와 해겔과의 관계에 대한 그 강좌는 일시연기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만나 뵈야 될 주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시간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밤에 미쳐도 고이 미쳐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프리드리히 니체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급상승하면서 특히 그리스도교 신학과 그리스도교의 많은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두려워하고 또 이 사상 사조를 경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담론에 대하여 숙고를 하면서 위대한 그리스도교의 철학자 폴 리퀘르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구조주의 그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이스라엘의 시간의 역사의 하느님이라는 이 개념으로 어떻게 구조주의를 깨고 후기 구조주의자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제를 고찰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날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폴 리퀘르를 중심으로 무수한 철학자들이 있는데, 해체주의의 자크 데리다, 그 다음에 니체에 대한 연구로 자기의 철학을 시작했던 질 들레즈, 그 다음에 니체의 계보학의 영향을 받아서 계보학적 역사관을 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시작했던 미셸 푸코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그 무의식 개념과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사상에 근거하여 자기의 사상을 전개하는 줄리아 크리스테바라든지 락강과 같은 그런 철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오리엔탈리즘을 썼던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팔레스타인 철학자인데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포스트 모던 담론이 오늘날 급부상하면서 많은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퇴색되고 고찰된, 고착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오해하고 있고,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입지를 견고히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신학자들조차도 오늘날 토대가 없는 전통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의 전통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무수한 종교들의 진리가 어떻게 포스트 모던 시대에 유지될 수 있는지, 이건 이러한 갈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도피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피해서 자신의 진리를 주장하는 이러한 신보수주의자들이 또한 새롭게 급승을 부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정상 선생님께서 에드워드 사이드를 말씀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사이드가 또한 포스트 모던 담론에 놓여 있는 그러한 철학자죠.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신식민주의에 대한 고민으로 그 역시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에 대하여 아파하고 또한 새로운 민족주의가 신보수주의를 통하여 태동하는 그러한 중동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위대한 대작을 남겼죠. 이러한 철학자들이 오늘날 어쨌든 급부상하면서 많은 전통과 그 다음에 전통의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그러한 특정 종교의 그러한 진리 담론을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지 이러한 고민들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고 혼돈 상태에서 어쨌든 담론을 잇기 위하여 다른 방식으로 우회로를 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도피주의로 나가는 그런 현상에 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철저하게 고수하려고 했던 철학자가 폴 리케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거기에서 초기 작품들에서 해석의 갈등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무수한 작품들이 후기 작품으로는 시간과 이야기가 있겠죠. 이런 작품들을 남기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담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철학자로 남겨져 있습니다. 참 대단한 그러한 진리 수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아주 차가운 영성을 가지고 자신의 철학을 전개하는 이 리케르의 이 사상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교의 무수한 교역자들과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신부님들, 가톨릭의 어떤 그런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신부님들이라든지 또한 그리스도교의 무수한 사람들이 폴 리케르의 작품을 통하여 오늘날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도 진리가 어떻게 이야기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 그런 철학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포스트 모던 담론이 두렵다거나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피해야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고수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에 빠져 있다면 저는 폴 리케르의 그 모든 작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철학에 대한 그러한 진리 없이도 리케르를 읽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철학자를 통하여 오늘날 21세기에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말해졌고, 또한 다른 방식으로 종교학에서는 르네 지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한 그리스도교의 그러한 전통 안에서 구약과
유대 전통의 어떤 종교적 특성을 살려서 철학적 담론을 이용하여 책을 쓰려고 했던 사람이죠. 어쨌든 저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석의 갈등 제2부에 나오는 구조주의의 사상과 리케르가 어떻게 이러한 구조주의를 해체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담론을 형성하는지 그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찰하려고 합니다. 구조주의는 사실 이 1950년대 이후에 새로운 혁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조주의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또한 이러한 환호 속에서 많은 사르트르라든지 그 당시에 이성 담론을 소중히 여겼던 무수한 철학자들이 구조주의에 의해서 해체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포스트 모던 담론을 추구하는 푸코라든지 들레즈 또한 데리다, 리케르 이런 사람들이 후기 구조에 귀속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을 후기 구조주의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어떤 그 철학 사상에서 구조주의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겠죠. 구조주의를 넘어서기 때문에 후기 구조주의자라는 것이고,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냥 레비스트로스 구조주의자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날 무수한 포스트 모던 담론을 추구하는 철학자들을 후기 구조주의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를 따라서 자기의 철학을 전개하는데 대부분 칸트와 헤겔, 그 다음에 데카르트를 해체의 대상으로 보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의 이 세 철학자들의 어떤 사상에 근거하여 오늘날 20세기와 21세기의 이런 랑그 구조를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조주의를 비판적으로 해체하는 그러한 대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구조주의라는 것은 공간이라는 이 개념이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시간의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인간의 역사를 구성했던 무수한 그러한 지금까지의 세계 역사를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 구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간의 역사를 공간을, 이 세계의 공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의 공간이 시간을 결정했다는 이러한 사고로 출발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 구조주의는 소시르 철학에서 소시르의 언어 철학에 근거하고 있는데, 소시르의 언어 철학은 철저히 랑그와 파롤로 나누어지고, 이 랑그가 바로 언어학의 주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랑그는 언어의 체계고, 이 체계는 곧 언어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체계로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 안에서 비로소 인간이 이 체계의 도움을 받아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이러한 파롤의 구조로
바로를 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랑거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랑거가 먼저 있었고, 이 랑거를 통하여 드디어 인간이 이 사회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보는 것이 소시르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안에는 미리 체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체계 안에는 각각의 단어들과 그 다음에 그 단어를 형성하는 음소들과 그 다음에 그 음소의 소리 이미지, 이런 것들이 미리 결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체계 안에는 오직 그 체계 안에서 의미가 차이가 난다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와 어떤 그 기호라는 것과 의미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기호와 의미는 떨어져 있었던 것이고, 의미가 생기는 이유는 의미를 바깥에 있는, 예를 들면 나무라는 이 한국어의 이 나무라고 하는 그 기호가 바깥에 있는 실제 나무의 의미를 이렇게 얻어서 두 개가 결합돼서 언어가 생겼던 게 아니라,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생기려면은 언어 체계 안에서의 나무가 아닌 다른 기호와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발생한다라고 봤던 거죠. 이것이 바로 소시르의 혁명이었고, 그러니까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체계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언어를 사용하는 랑거가 있는데, 이 랑거는 오로지 체계에 근거해서만 발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의 체계가 미리 랑거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된다는 거. 발월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랑거 체계가 바로 소시르는 언어학의 연구 대상이고, 발월은 2차적인 거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레비스트로스가 자기의 인류학적인 이런 관심을 표명하면서 자기의 연구의 주제로서 이 소시르의 바롤 개념, 랑그 개념을 갖고 가서 구조주의에 적용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롤은 이런 겁니다. 이 언어 체계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체계 안에 체계로부터 체계의 그 미리 있음, 언어의 미리 있음을 소시르와 레비스트로스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비스트로스는 인류학자니까 인류학자들의 주요 관심은 이 세계 문명이라든지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 청정 지역이 있을 것이다. 문화에 오염되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원시 민족들, 어떤 이 현대 문화, 이 문화와 역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어떤 장소를 찾아가서 이 순수한 원시인의 장소는 다시 말하면 문화에 오염되지 않는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어떤 순수 민족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발달하기 전에 신화의 세계를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바로 레비스트로스는 연구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파푸아누기니라든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남단에 있는 섬들이라든지 태평양 섬들, 이런데 문화를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청정 지역들을 찾아서 연구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레비스트로스는 소시르의 언어 철학에서 체계 개념에 적용시켰던 것이고, 이 체계 개념을 비로소 신화라는 개념에 적용시킴으로써 이 문화가 결코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화를 살고 신화의 세계를 살고 있는 원시인들보다 결코 뛰어나지 않다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 증명이 바로 야생의 사고고, 이 야생의 사고가 바로 사르트르가 말하는 그 최고의 세련된 21세기의 이성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그 다음에 훨씬 더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의 이성보다 계산적이고, 그 다음에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는 원시인들 안에서 이러한 체계의 어떤 우위성을 증명함으로써 마침내 이 문화의 오만함을 해체하려고 했던 것이죠. 참 대단한 그런 인류학자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레비스트로스는 원시인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들의 삶을 연구해 보니까 원시인들의 삶 속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러한 이성적인 어떤 체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은 뭐 가족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결혼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원시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관례라든지, 무엇보다도 이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자연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 안에서 마침내 그 레비스트로스는 이들의 어떤 그러한 이성적인 어떤 그 뛰어난 세련된 이성의 형식을 드디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나뭇잎이라든지 나무, 예를 들면 나무의 종류라든지, 또한 나무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무수한 어떤 종류들을 분별할 수 있는데, 이들이 우리가 볼 때, 우리 이성을 가진 21세기의 문화를 살고 있는 자들이 볼 때에는 이 한 가지의 나무로 이렇게 축소되고 그 다음에 응집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원시인들한테는 200개 이상이 구별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원시인들의 삶에서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원시인들의 삶은 시간을 거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간을 거꾸로 들어가서 공간의 개념이 시간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공간이 역사를 흡수하고, 공간이 이러한 역사의 변화를 흡수하기 때문에 문화는 결코 역사의 발전이라는 이 개념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이 역사의 변정법적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됐고, 원시인보다는 문화인이 훨씬 더 뛰어난 이성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철학과 모든 담론들이 레비스트로스에 의해서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이성적이라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보다 20세기나 19세기나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보다 원시인들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또 무수한 사물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겁니다. 덴마크에 가면은 우유가 발달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우유의 종류가 수십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단어가 우유를 통해서 발전된 언어가 단어만 해도 수십 개가 되는 거죠. 심지어 수백 개도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특정 문화의 언어 발전은 그 특정 문화가 갖고 있는 공간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이것이 발달해 갖고 시간을 통해서 발달해 갖고 형성돼서 이것이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발전됐다, 이 부분은 결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 인류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와 발전과 계몽과 이성, 이런 발전의 개념을 얘기하는, 심지어는 생물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다윈의 진화론조차도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에선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진화론조차도 구조주의는 다 흡수해 버립니다. 원형으로 원형이 진짜고, 이 원형이 지금의 역사를 형성하는 토대요. 이 원형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레비스트로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레비스트로스의 어떤 그 인류학적인 이런 구조 속에서 레비스트로스는 마침내 소시르의 랑그 개념을 갖고 와서 이 랑그를 문화의 체계 속에 집어넣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는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던 원형이 있었고, 이 원형은 자연과 가까이 있었고, 이 자연은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위대한 시간을 이기는 어떤 그러한 위대함이 있다라는 것을 레비스트로스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의 작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라 그러나 우리 무신님께서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반바지 강의에 새로운 지평을 열다. 겁나게 섹시하다고 좋다고 그러네요. 반바지가 자다일라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이 티는 강좌 때만 입는 티입니다. 예? 강좌 때만 딱 내 방에 딱 이렇게 입고, 강좌 때 이 옷을 딱 입고, 이 반바지는 제 잠옷입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이렇게 딱 하다가 뭐가 이렇게 오면 강좌를 딱 하는데, 오늘 딱 이 시간 개념이 딱 오면서 리게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강좌를 열라고 오늘 갑자기 또 10시가 돼갖고 미친놈처럼 우리 무신님께서 보내준, 박혁순 목사님께서 보내준, 무신이 더 멋있죠. 무신님께서 보내준 삼각대와 김은혜 전도사님께서 보내준 그 치대를 딱 앞에 놓고 그 이후에 제가 반바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 좀 써서 강좌를 듣는 분들 질문을 하셔요. 질문을 하면 배울 게 훨씬 많습니다. 질문이 없어. 질문이 이제 계속 합니다.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이 체계 개념을 마침내 자기의 어떤 그 문화의 원형의 개념으로 갖고 갔고, 랑그를
역사의 개념으로 갖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체계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공간 예술을 하는 모든 사람들, 영화는 시공간적 예술이죠. 공간 예술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화가와 그 다음에 뭐 공간 어떤 여기 지금 뭐 몇 명 예술가 선생님들 들어와 있는데 공간을 갖고 예술을 하는 사람은 이 포스트 모던 담론이 정말 엄청 중요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예술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체계가 정말 엄청 많습니다. 들레즈한테도 많지만은 이 구조주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이 구조주의만 갖고는 안 되고 하이데거의 해석학이 있어야 되고 가다머까지 나가야 이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시간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죠. 아주 쉽죠. 레비스트로스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드물 거예요. 공간이 다시 말하면 저 하늘에 있는 바위를 보라. 저 바위가 몇 천만 년이 됐겠는가. 바닷가에 논일고 있는 저 조약돌을 보라. 저 돌이 몇 년이 됐겠는가. 이런 식으로 구조주의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암석이라든지 산에 있는 무수한 지각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을 견디고 그 시간을 견디고 저 자리에 거뜬히 서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이게 구조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공간이요. 공간 안의 차이를 통하여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미술과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바로 원시시대의 최초의 인류의 시간과 일치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연과 맞닿아 있다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 이것은 시간을 넘어서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 또다시 최초의 공간의 시간, 공간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구조주의의 핵심적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에는 문장이 없습니다. 언어학적으로. 구조는 통사론이 없습니다. 구조에는 오로지 단어의 배열만 있고 여러분들이 사전 생각하면 돼요. 그 사전에서 단어만 있는 거. 그 단어의 설명 안에 문장으로 예외가 나와 있는 이거 말고 단어의 배열, 그 단어의 배열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생긴다라고 보는 게 바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시간이 없는, 역사가 없는 모든 체계는 바로 이 구조를 통하여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화가나 예술가도 이 구조를 통하여 표현하지 못하는 게 없는 게 그 공간 안에는 무수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그 화폭 안에 화가가 그려넣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공간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화폭이 역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이 화폭이라는 것이 역사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공간이라고 하는 이 그림 안에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시간은 없죠. 단지 이런 건 있죠. 한 화폭 안에 17세기의 삶과 18세기의 삶을 다르게 비교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바로 차이를 만드는 거지 공간 안에서 그 자체가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죠. 이런 식으로 차이를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게 바로 구조주의의 핵심적인
논리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되려고 하면 해석자, 관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술작품, 위대한 예술작품을 우리가 아무리 그려도 그 위대한 예술작품을 우리가 관람자가 없다면 그 예술작품은 시간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응? 이 시간은 바로 관람자인데 이 관람자가 그 작품을 보고 해석할 때에 비로소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석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그 화폭에 어떤 그 시간을 집어넣어서 그 그림의 전체적인 어떤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간의 위대함은 이런 해석을 수만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기하급수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비스트로스의 공간의 개념이 갖고 있는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간은 시간과 만나면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공간, 다시 말하면 랑그에는 시간이 없다. 랑그는 오로지 체계고 랑그 안에는 체계만이 있고 랑그를 사용해서 이 랑그를 언어로 발화자가 사용할 때 비로소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거든. 기가 막힌 예술 작품의 세계와 해석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 시간이 발생하려 그러면 관람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술이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작품을 그려놔도 이거를 봐주고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관람자가 없으면 그거는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술의 독특한 어떤 그 미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이 관람자를 통하여 실제로 살아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역사의 현장에 있는 해석자와 만났을 때 그 작품은 비로소 완전한 예술 사건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레비스트로스의 철학적 사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구조주의의 미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구조주의가 또 위대한 것은 아무리 해석자가 해석을 하더라도 이 공간, 이 화폭 안에 있는 그림 속에 있는 이 공간은 철저히 해석자마다 다르게 보이고 이 해석이 수만 가지로 보일 수 있다는 거. 물론 그게 이제 좀 좋은 작품이래야 그렇겠지만은 모든 작품이 뭐 그렇지는 않겠죠. 이러한 어떤 무수한 해석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만이 위대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놈마다 달라야 그게 위대한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서가 왜 위대합니까? 불교의 경전이라든지 인류 보고를 이렇게 결정하는 무수한 경전이나 고전들이 왜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읽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읽는 때마다 다르고 읽는 놈마다 다르고 그 모든 것이 각기 그때마다의 해석자의 시간에 따라서 그 고전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 텍스트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죠? 맞죠? 텍스트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가 문장으로 쓰여질 땐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이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문장이 생기면 시간이 들어갑니다. 제가 실험해 볼까요? 나와 너, 나, 너. 이거는 구조입니다. 그죠? 체계죠.
나는 너와 오늘 짜장면을 먹고 싶다. 나는 짜장면이 안 들어가면 안 돼. 응? 나는 너와 짜장면을 먹고 싶다. 라는 문장을 사용했죠. 먹고 싶다. 이미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너와 먹고 싶다. 이건 아직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원함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너와 어제 짜장면을 먹었다. 이미 지나간 과거죠. 나는 내일 너와 짜장면을 먹을 것이다. 미래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돼버리면은 시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시간은, 그래서 시간의 서술은 무조건 문장으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 기가 막힌 진리.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담론을 흡수할 수 있는 게 바로 체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가 사건이 되려면 파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체계는 랑거인데 이 랑거는 자체로 미리 있는 것이고, 이거는 체계로서 공간 속에 미리 그 공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 언어 체계를 사용해서 인간은 비로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을 함으로써 인간은 파롤을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구조주의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파롤을 사용해도 랑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데리다 나오고, 데리다가 데리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푸코는 반은 구조주의입니다. 근데 걔를 후기 구조주의자라고 하는 이유는, 푸코라는 사람은 이 에피스테메를 비판적인 어떤 담론의 구성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자라고 하는 것이고, 자크 데리다는 소시르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시르를 해체하는 글쓰기와 차이의 어떤 그 그라마톨로지에도 보면은 그 소시르를 해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데리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구조가 시간이 없이 어떻게 구조가 열리는지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 정말 데리다도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런 거는 완전히 데리다 사유예요. 그죠? 구조는 시간이 있어야 열린다는 거죠. 예술 작품은 관람자의 그러니까 예술 애호가나 어떤 예술을 바라보는 자의 어떤 그러한 해석이 있어야 비로소 작동하듯이 체계는 랑거를 통하여 완성된다는 겁니다. 근데 랑거는 그런데 예술 작품이 없이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중요한데, 가다모는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가다모는 오늘 제가 글을 올렸듯이 예술 작품과 예술을 바라보는 자가 만났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바로 해석인 거죠. 이 새로운 사건, 매 순간마다 바라볼 때마다 달라지는 이 새로운 사건은 예술가의 것도 아니요, 예술 작품에 소속된 것도 아니요, 해석자에 소속된 것도 아니요, 두 개가 만남으로써 새롭게 형성되는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가다머의 어떤 그런 건데, 그러니까 랑거가 없이는 파롤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언어를 배워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랑거가 사회 체계, 우리의 역사의 원형을 이루고 있는 그 체계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체계의 차이를 통하여 우리는 그걸 습득함으로써 그 원형에 속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왜, 그러니까 랑그,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랑그랑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요. 그럼 엄청나게 중요한 논문이 나올 것 같아. 이건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도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준 건데, 이 존재 개념과 랑그 개념, 이 참 뭔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랑그는 사건을 만드는 어머니입니다. 모체고, 이 모체를 통해서 비로소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랑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레비스트로스와 소시르는 이 랑그의 토대를 두고 랑그가 중요한 거라고 했고,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랑그 중요하다. 그러나 데리다처럼 구조가 시간이 없으면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의미는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의미는 구조와 시간의 결합에 의해서 뒤로 밀려나며, 레비스트로스가 관가했던, 소시르가 관가했던 것은 언어의 어떤 모든 담론은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하는, 그게 예를 들어 돼지 내가 얘기했으면 돼지가 말을 해줬는데 돼지가 아닌 다른 단어들의 부재를 통하여 현전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 하이데거지, 하이데거. 데리다는 하이데거 제자입니다. 그지? 이런 식으로 구조주의를 깹니다, 데리다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데리다는 후기 구조주의자죠. 그리고 푸코는 거의 에피스테메란 개념을 랑그예요. 근데 랑그로 주체 개념을 깨는데, 이 주체가 에피스테메의 영향을 받고 에피스테메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게 바로 푸코의 철학인데, 그 에피스테메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도 이 에피스테메는 해체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푸코는. 그죠? 지식과 권력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주체가 지식과 권력이라는 이 에피스테메에 의존하는 것이고, 이 의존하는 것 때문에 이 주체는 결코 에피스테메를 넘어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첫째. 둘째, 후기 구조주의자인 이유는 이 에피스테메의 지식과 권력에 왜곡이 있음을 봐야 된다는 거. 이 점에서 푸코는 후기 구조주의자라고 불려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드디어 이제 결론의 중반부로 들어갑니다. 리케르는 역시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수호자입니다. 여기서 독일의 구약신학자 폰나드를 갖고 옵니다. 폰나드를 갖고 오면서 마침내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를 공격하는 무기가 바로 리케르한테서는 폰나드라고 하는 독일 구약 신학자였다는 거. 이걸로 그는 구조주의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예도가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레비스트로스 강의를 한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깨는지 제가 시작합니다. 그래, 좋다. 레비스트로스의 그 많은 거는 공간을 중요시하는 예술 작품이라든지 공간의 차이를 중요시 여기는
신화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석할 때는 최고로 좋은 그러한 책의 담론이 맞다.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가. 그러나 역사를 해석하는 데는 결코 구조주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류 역사에는 공간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시간을 중요시하는 원시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서구 문명, 그러니까 이 사람 제가 서양 철학자잖아. 이 서양 문명을 레비스트로스는 동양 문화도 해석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서구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그게 바로 유대민족의 역사와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전통이에요. 자, 이 두 개가 서구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다 무너졌어도 토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건 모르면 서구 역사, 서구 문화 해석 못합니다. 응? 그러니까 이 서구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전통 안에는 공간을 중요시하는 원시 문화나 이런 토템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종교들, 이런 것들은 공간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들의 삶과 문화를 역사로 해석하는 민족한테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역사는 시간으로 움직여지는 것이고 이 시간이 공간으로 흡수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폴 리케르가 갖고 오는 언어 철학자가 옐름 세월을 거쳐서 여러분 누군지 압니까? 그 사람이 바로 촘스키입니다. 여러분. 촘스키가 사회 철학자가 되기 전에 언어 철학자였다고. 촘스키의 생성 문법을 갖고 오면서 언어는 결코 구조로 다 설명되는 게 아니라 그 언어가 생성되면서 새로운 문법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언어는 시간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통사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의미론이 중요하다. 구조가 아니라 의미론, 통사론이 중요한 것이고 의미론과 통사론이 되려 그러면 문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문장으로 나가려 그러면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를 해체하는 방법은 언어학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나갔고 리케르가 마침내 폰나드를 언급하면서 유대민족의 역사적 사고를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와 대립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초로 자기의 문화를 역사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민족이었고 이 역사를 철저히 자기들의 문화 속에 갖고 올 수 있었다라는 것. 이 위대한 어떤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갖고 오면서 리케르는 마침내 후기 구조주의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리케르의 후기 구조주의적 방식은 폰나드의 구약 신학자의 구약 성서 신학을 막
한참 정리한다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 해석을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었다. 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공간의 역동성을, 공간의 어떤 특정 어떤 능력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그런 신, 지역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함께했던 신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증명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족장 시대로부터 그 다음에 출애굽을 거쳐서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거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럼 이집트로 갔다가,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어떤 그 계보학을 제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어요?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우르라는 곳에서. 우르에서 하느님이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라 그랬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살다가 족장 아브라함, 야곱,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면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고, 드디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사를 해서 애굽에서 살다가 종족이 번식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하느님께서 거기서 훈련시키다가 몇백 년 지나서 다시 광야에서 40년을 막 빙빙 돌게 만들고 다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 그 다음에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BC 720년경에 유다가 망했고, 그 다음에 560년경에 이스라엘이 망했고 560년경에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민족은 주로 유럽으로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온 세계로 흩어지니까 유대인들은 역사적 사고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신이 지역신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역신이면 자기들이 가는 곳 이렇게 쫓겨다니고 나라가 없이 이렇게 도망다니면 그 민족에게 지역신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죠? 지역신은 공간의 신이잖아. 공간을 넘어서야 비로소 역사의 신이 될 수 있는데, 특정 공간을 옮길 때마다 지역신을 섬기면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역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고, 이게 후기로 예언서를 통하여 이 세계의 하나님으로 드디어 보편자의 신으로 이렇게 창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공간의 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상이라고 불려지는 것이고, 그들 역시도 공간의 신에게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신만이 공간을 지배했고, 이 공간을 지배했던 신은 대부분이 그 지역에 풍년을 가져오는 만몬의 신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자기의 야훼 하느님을 버리고 지역신을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도 산당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지역의 신들을 믿었고 지역의 신들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디아스포라 되고 후기에 성서를 정리하면서 이 신을 유일신으로 해석함으로써 보편자의 신으로 등극시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토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코 공간에 갇혀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유목민과 같이 떠돌아다닐 때도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신이고 모든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같이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신이었다고 하는 것. 이 역사의 신, 이러한 문화적 사고를 해석하는 데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는 안 되고 역사, 의미론, 통사론을 거쳐서 토대로 해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이 되어야 됐다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신관이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또 한번 우상의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언제 한번 강좌를 열겠습니다. 이러한 르게르의 철저한 철학을 이용해서 성서를 해석하는 능력, 정말 대단합니다. 신학자들 혹시 여기 있으면 정말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넘어서는 하느님, 특정 공간에 갇혀 있지 않고 이 세계의 모든 가난과 이 세계를 지배하지만 그들이 배고프고 그들이 힘들고 고통당할 때도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 했던 하느님. 그러나 그 민족이 망해도 그리고 국가가 없어져도 성전이 파괴돼도 어떤 공간에 의존하는 종교 의례가 다 없어져도 그들은 그들의 역사, 그들이 가는 곳,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신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신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하느님, 시간을 따라 움직이는 하느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죽음 속에서도 언제나 그들과 함께 갔던 그 신을 이야기했다는 것. 이게 바로 유대민족의 독특성이고 오늘날 세계 종교로 갈 수 있었던 토대가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강좌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예도가 오늘 갑자기 미쳐서 또 밤에 이런 성서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다고 하시지 마시고 많은 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고난 속에서도 공간을 넘어서 시간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국가가 망하고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마침내 토라 중심, 성서, 그러니까 토라가 일종의 그 유대인의 경전입니다. 우리의 구약 성서랑도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교의 이 경전 중심의 종교로 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은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으니까 성전 중심의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수호하려고 하는, 교회의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서에 비추어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 이 건물을 통해서는 결코 교회가 성립되고 완성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의 중심 내용이었지만 구약의 전통에도 있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성서의 진리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서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교회를 믿습니다. 건물을 믿고 제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그들의 국가가 망하고 공간이 없어졌을 때 무의 상태로 갔다는 거. 제가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설교라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도.
이건 내 얘기, 내 생각, 내 얘기입니다. 응? 공간이 없어진 무의 상태에서 그들은 새로운 종교를 또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전 중심으로부터 책 중심의 어떤 종교로, 공간 중심의 종교로부터 시간의 중심을 이루는 종교로 나갔다는 것. 언제 어디에서든 공간을 넘어서서 함께하는 그 신을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게 바로 리케르가 구약 성서 신학을 쓴 폰라드로부터 배운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침내 이 역사의 개념을 통하여 리케르는 드디어 후기 구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좌는 결론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식으로건 뭐 불교인이건 어떤 종교를 갖고 있건 간에 저는 그리스도교에 속한 그런 철학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자 그러면, 이런 시간의 문화, 이러한 시간의 신을 따르는 이런 유대인들의 문화는 공간의 문화를 따라갔던 또 다른 종교들의 문화와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걸 배울 수 있겠죠. 이러한 시간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이런 하느님을 따르는 이런 신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레비스트로스의 공간 개념은 결코 맞지 않다고 하는 것. 오늘 철학적으로 주제는 그것이요. 내용적으로 결론은 바로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 담론은 끊임없이 새로운 종교 전통과 예술 전통과 무수한 전통들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 결코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종교를 해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들 속에도 종교가 있고 그들 속에도 예술이 있고 그들 속에도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사회학적 담론이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밤에도 풍성한 그런 밤이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끝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